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소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녀상을 직접 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그 위안부 그 소녀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듣다 보면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안부에 대한 역사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역사 교육계나 뭐 이쪽에는 상당히 좌파 성향의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반일 감정을 선동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녀상에 대해서 그 진실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소녀상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무 위키 있는 자료입니다. 1992년부터 수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명 정대협이죠. 그런데 사실 정신대는 위안부가 아닙니다. 여자 근로정신대라 그래서 일본의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급여를 받고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대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2011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소녀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김석염, 김운성 부부 작가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전국에다가 세우기도 하고 또 해외에다가 또 세워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소녀상을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신성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미향 전 국회의원인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고 들어온 구원금을 사적으로 횡령 유용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 그 법원 체제 하에서 재판이 고무줄 늘어나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4년을 다 마치고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가족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이 윤미향 씨의 남편은 현재 수원신문 대표인데, 그 남편과 그다음에 신우이 그 남편의 여동생은 1992년에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남편은 2006년에 1심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또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윤미향 대표의 가족 3명이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윤미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일본에서 열리는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물의를 빌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고요. 위안소는 어떠냐면요, 일본군 육군 위안소, 해군 위안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을 위한 또 일반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부산일보에 보면 1944년도에 군산항에 선운위안소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당시 일제강점기 때는 이 가정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가족을 위한 위안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위안소가 특별한 거부감 없이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요, 우리나라에 유엔군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일본군 위안소, 일반 위안소. 왜냐하면 우리 조선의 소녀들을 납치하거나 유기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군에 성노예를 시켰다, 이렇게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온 삼천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보면 1940년인데요. 무안에 있는 우리 조선 동포의 생활을 쭉 취재해서 실은 겁니다. 보시면 그 생활 상태는 되게 유부하며, 또한 일지사변, 이게 중일전쟁입니다.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반수 이상은 막대한 물질을 적립하고 있다. 각인의 직업은 각색 각종이나 주로 무역상, 잡화상, 여관업, 음식점, 위안소업 등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일 경기 좋기는 위안소업이다. 여인 1인이 매일 수익금이 50원 내지 60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안소 영업만 나왔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아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러한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는 그런 조선인도 있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삼천리 제1권이 아니고
상관 오타가 났네요. 여기 보면 상해 저류 반도인 직업별표 해가지고 조선 이내에서 조사해 놓은 것인데요. 이걸 쭉 조사해 놓은 걸 보면 요리점이 6호, 위안소가 12호, 목사가 3호, 3명이라는 뜻이죠. 여기 자료가 쭉 많은데 다 생략하고 위안소가 나온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합계가 1910호예요. 이 가운데 위안소가 12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선인이 운영하는. 그리고 저 4호를 보면 상해의 조선인 제 문제를 논함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이 무슨 문제에 닥쳐 있는가 그것을 논의한 건데요. 기자가 최경수라는 사람하고 대담한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남경에 있는 천여 명의 조선 동포는 대체로 어떠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최경수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부분은 위안소, 즉 유곽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당시 기자가 언론인이 거기에 있는 상해에 있는 최경수라는 사람하고 대담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죠. 그래서 조선인 가운데 상당수가 유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 자료 보시면 항구에서 조선인은 무엇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취재해 놓은 건데요. 황군에 세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선 동포들은 주로 무역상 잡화상 요관업 음식점 위안소업이다. 위안소는 육군 위안소, 해군 위안소, 기타 일반 위안소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일반 위안소 등이 있다. 위안소업도 경기가 좋아서 여인 1인이 매일 수익금이 50원, 60원 이상이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 우리 면장의 그 월급이 100원이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7, 80원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이제 주익종이라는 분이 쓴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인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분이 강인한 그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보시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군이 위안소 업주에게 지시를 해서 위안소를 개설해서 영업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 영업허가를 받은 위안소 업주는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해서 빈곤한 가정이거나 또는 부모나 친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차금 즉 가불 형식으로 돈을 주고 여성을 데리고 와서 위안부로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법으로는 불법적인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많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동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중국 전장의 그 위안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위안부 영업 허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보건검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승낙서 부모의 또 고적 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10대 처녀들을 데려갔다 했으면 그 처녀들이 이런 서류를 다 어떻게 발급받겠습니까? 결국은 가족의 동의가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괴, 납치, 강제 연행이 사실일까? 아니면 자유계약이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거액을 저금한 위안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버마에서 3년 1개월 동안 일한 문옥주 이 분의 경우 26,343엔을 모았는데요. 이게 2020년대 한국 그 화폐의 실질 가치로 비교해 봤더니 환산해 봤더니 약 23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부들이 장교나 사병들을 위안하고 나면 전표를 받거든요. 그 전표를 이제 환전해서 조선으로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면 이제 조선에 있는 가족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전답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뭐 위안부로 가신 분들이 뭐 버마나 필리핀 이런 데서 상당히 뭐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 외출을 하면 어떤 옷차림을 하고 했는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충격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를 합니다.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났던 광고인데요. 위안부 지급 대모집 해가지고 연령은 17세에서 30세 이 정도 됐고요. 월수 300원 이상 그러니까 시골 면장의 3배 이상의 월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전차금은 3,000원 정도를 줬습니다. 이것은 금정소개소에서 지금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이고요. 이것은 똑같은
모집 광고인데 이 낸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여관내, 조선여관내에 있는 허씨라는 사람이 광고를 낸 겁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가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안부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이게 영상을 제작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위안부는 일본군이 강제로 납치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종의 근로 계약을 맺고 위안소로 가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위안소를 개설해서 영업한 사람은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인이 영업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선 처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말이 통하는 조선인 업주의 그 위안소로 많이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면 불편하죠. 저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보면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왜곡해가지고 뭐 일본군이 강제로 끌어갔다, 우리 조선 처녀를 끌어갔다 이렇게 왜곡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대 처녀를 끌어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그 점령지 내에 있었던 위안부들을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연령이 25세였어요. 우리 조선인 처녀들의 연령도 25세였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것을 보면 10대 처녀들을 끌어갔다는 것도 물론 간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나 우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민감한 위안부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이 소녀상 뭐 미술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 국민적인 뭐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일부 단체가 주도해서 그런 소녀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경건한 마음을 가져라, 일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져라, 계속 반일 감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소녀상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소녀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